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달간 얼굴을 못 보다 보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이 점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한 달 쉬는 동안에 그동안 공부했던 거 조금 다시 뒤다보고 공부 좀 하셨습니까? 안 하고 그냥 더운 거 핑계 삼아가지고 막 놀았죠. 예, 이 공부하는 목적이 놀라고 하는 거거든요. 공부하려고 공부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 공부한다는 명목으로 이 책 좀 보다가 뭔가 방학이 되면 그보다 더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잠깐의 꿈 같은 방학의 재미로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 동안에 잘 오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부터 가을바람이 살살 불고 천고마비 독서의 계절이 왔으니까 이제 마음을 좀 다잡아서 공부를 좀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낮에는 아직까지 좀 더우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제 시간 좀 내가지고 공부했던 거 이제 예습 복습 좀 하시고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뭔가 성취해가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나이를 1살, 2살 먹으면서 뭘 할까? 어떻게 하면 남은 우리 인생을 좀 보람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봉사활동도 다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무슨 전국구로 하는 거 있잖아요. 구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이제 학습 같은 거, 여러 가지 강의도 듣기도 하고, 이제 또 건강면으로 등산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하면서 이제 노후를 이렇게 보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영혼을 쌀 찌우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럼 영혼을 어떻게 쌀 찌우느냐? 요새 이제 유행하는 게 인문학 강의 있잖아요. 인문학 강의를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인문학 강의 기본적으로 하는 게 문사철. 문은 뭐냐면 문학이죠. 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게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 문학이 중요하냐? 영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런 말 합니다. 여러분, 인도가 세계에서 2번째로 인구가 많고 땅덩어리가 큰 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에는 자본도 많고, 엄청난 역사가 있고 이렇죠.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할 말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하고 인도하고 안 바꾼다 이 말.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는 문학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4대 비극, 4대 희극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든지 맥베드는 이런 거 전부 다 셰익스피어가 쓴 거죠. 그리고 셰익스피어는 영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대문호입니다. 그러니까 인도하고도 안 바꿀 만큼 중요하다. 그게 이 문학입니다. 이제 일본도 문학이라면은 우리 이제 잘 알고 있는 임진왜란 전후로부터 일본 문학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일본 고상이라든지 일본 서기라든지 이런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문학의 토대를 이렇게 쌓아왔는데, 중간에 이제 한 500년 전에 원시 어물이라고 하는 겐지모노 가타리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 소설 읽어보면은 생산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문학적인 아름다움과 이런 게 서지가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 이제 일본에는 문학이 굉장히 발달되고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죠. 일본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 이제 1년에 한 번씩 노벨 문학상 그 발표할 때 되면 제일 관심이 가는 사람이 누구냐? 노벨 문학상입니다. 노벨 문학상 누가 받냐? 근데 일본 사람들 몇 사람이나 받았거든요. 요즘도 그 일본 우리나라도 한강이라는 작가가 이제 뭐 그 영국에서 상도 받고 해가지고 위상이 좀 높아지는데 역시 일본 작가들은 못 배웁니다. 일본 작가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아주 그 먼 나라를 가가지고 그 서점에 가보면은 가장 복판에 딱 전시되어 있는 게 일본 작가의 소설이거든요. 그 정도로 문학의 힘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까운 나라로 치면은 이제 일본, 중국을 칠 수 있잖아요. 중국도 보면은 중국의 유명한 뭐 사대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대기사가 뭐냐, 뭐 서유기, 홍루몽, 뭐 이런 거, 서산기,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유기는 우리가 알죠. 근데 나머지 소설 우리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근데 옛날에 이미 그런 문학들이 이제 발달돼가지고, 그 이전에는 당나라 이런 때는 당시 시를 잘하는 켈릭이라든지 백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시가 이제 그 이전에도 이제 도연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 그 위에 올라가면 구런이라든지 소사 쓴 사람들, 그 정도로 문학의 그 체계가 그 아주 탄탄합니다. 그게 쭉 이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내려오고, 이제 이 영국, 중국은 그 정도로 이제 문학을 토대해가지고 어디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그런. 한국 문학은 뭐 있느냐? 한국 문학은 사실 거의 한국 문학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 한문 소설 최초로 한문 소설이 뭐냐면 금오신화입니다. 김시서, 매월장 김시서 그 스님이 쓴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이에요. 근데 그거 읽어본 사람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읽어봤습니까? 읽는 소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초 한문으로 소설 쓴 건데 우리가 안 읽어봤습니다. 모릅니다. 왜냐? 문학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규보 동명성황이 이런 거 고려 때 썼긴 썼지만 그거는 이제 서사시거든요. 근데 그거 읽어봐서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근래 와서 춘원 이강순이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글 써가지고 그때부터 소설이 조금씩 이제 이게 개발되고 지금 이제 아까 이야기한 그 한강 작가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런 이제 소설이 발달돼요. 사실은 한국은 한 100년 사이에 문학이 발달돼요.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을 탈 만한 토양이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다. 다른 나라는 이미 우리하고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은 몇백 년 내지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문학적 토대를 다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도 예를 들면 베다를 통해서 엄청나게 시적인 그런 자원이 쌓이고, 이제 근래에 와서는 그 라빈드나 타골이라고, 여러분 잘 알죠? 타골. 그 라빈드나 타골에 의해서 노벨 문학상 받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타골이 참 동양 사람으로 처음 이 문학상을 받는데, 이름이 너무 이상하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름이 왜 이상해? 근데 그 시 한번 읽어봐라. 그 시 기탄장리라는 시거든요. 근데 이 시는 재밌는 그게 있습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일찍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한 18, 19 이렇게 이러는데 신부는 12살, 뭐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랬잖아요. 근데 인도는 아직까지 그 전통 지켜가고 있습니다. 타고는 벵갈 지방에 태어난 아주 명문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아주 이제 영국 유학해가지고 이제 영어도 막 아주 이상하게 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이 시를 쓸 때만은 영어로 안 쓰고 벵갈어로 써. 벵갈어는 인도의 한 조그마한 주의 그 언어인데, 저거 주의 언어를 우리도 경상도 말이 있고 전라도 말이 있고 충청도 말이 있고 이런데 우리끼리 있을 때는 경상도 말 쓰잖아요. 근데 대중들이 있는 데는 약간 표준어를 써야 됩니다. 서울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그 성강사 있을 때 그 전라도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도 신도들이 오는데 경상도 말로 법문하면 좀 이상하게 돼. 그러니까 조금 표준말을 쓰라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기 와서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사투리 좀 써도 여러분들 좀 기뻐하고 다 한번 통하니까. 그러니까 이 타골도 벵갈어로 자기의 시를 씁니다. 그러니까 인도 내에서는 타골이 유명하다, 훌륭하다 이러는데
이 사람 시가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언어가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어린 신부가 타고리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우리 남편 시가 너무 좋은데 이거 세계로 좀 알리고 싶은데 그 남편도 이거 영문으로 한번 써봐라 하니까 나는 난 벵갈어가 좋아. 난 벵갈어로 시를 쓰겠어. 그러니까 마누라가 나 영어 좀 가르쳐 주시오. 내 영어를 가르쳐 주면 내가 그걸 번역하겠다. 그래서 타고리 인도 여성들은 이 옛날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어린 신부를 데리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영어를 번역하는데 이 부인이 영국 유학한 타고르보다 훨씬 나아요. 이 번역은 제2의 창작이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깊은 영감이 있어야 그걸 할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그 시에 대한 그런 뭡니까 소양이라든지 그 정치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하면서 외국의 그 번역하는 그것도 아주 뛰어나요. 그래 번역을 했는데 번역해가지고 전 세계에 영어로 출판을 해요. 출판하는데 이 노벨 문학상 심사하는 데서 그 시를 읽고 감동받아. 이 시는 너무 뛰어나다. 이거 우리가 노벨 문학상 줘야 되겠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타고르한테 주게 된 거예요. 그 시의 제목이 뭐냐? 기탄 잘리라고 합니다. 기탄 잘리 때, 그 기탄 잘리가 그 신에 바치는 노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시를 읽어보면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시를 보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나도 이런 시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 시를 쓴 게 뭐냐? 만해 한영훈의 님의 침묵. 그 유명한 시 님은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아주 경칭으로 시작되는 그 시, 그게 타고르의 기탄 잘리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영훈 스님의 시는 거의 타고르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암울한 그 일제 강점 시기에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그 한영훈 스님 시를 읽고 새로운 희망에 불타고 우리도 좀 새로 건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청년들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3.1 제운동 일으키고 이런 일화들이 문학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벚구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문학입니다. 예를 들면 서양학자들이 뭐냐면 환경은 굉장히 뛰어난 판타지한 소설이다. 이리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 뛰어난 문학이다. 왜? 이거는 너무나 뛰어난 문학이기 때문에 종교화하기에는 좀 곤란하다. 여러분 환경을 보면은 완전히 꿈의 세계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거랑 똑같거든요. 보살들이 나가 수많은 신통력을 발휘하고 한꺼번에 수많은 국토를 다니면서 중생을 교화하고 이런 거, 이거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거지.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너무 뛰어난 소설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 그건 누가 용수 쌤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이 깊은 우리한테 영감을 주고 우리를 갖다 풍성하게 만드는 그게 이제 문학이죠. 그러니까 아까 인문학 할 때도 제일 중요한 첫머리 자량이 뭐냐? 문학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문학을 떼놓으면은 내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공자도 그런 말 했거든요. 시를 왜 배워야 되느냐 제자들이 물으니까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이 아름답지 않다. 말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를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 입을 열면은 시가 쫙 나와요. 지금도 서양의 예를 들면 영국의 지식인들은 입만 열면은 셰익스피어 시가 쫙 나오고 바이든 시가 나오고 이런 뛰어납니다. 근데 교육 못 받은 사람들은 이야기하면 그냥 아주 그냥 일상 이야기만 하죠. 그러니까 몇 마디 말 중에 예를 들면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이건 이제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To be or not to be 이 말을 우리나라로 말로 번역하니까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로다 이게 나와. 그러니까 이런 보통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문학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문학이라는 게는 이
옛날 사람들 쓴 거를 우리가 읽고 또 그걸 인용함으로 해서 일상생활에 언어가 너무 아름다워지고 언어가 순화가 되고 아름다워지면은 사람 마음이 그렇게 촉촉하게 감성으로 젖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문이다. 근데 문은 문사철의 사는 역사를 말하는데 그 역사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수식하느냐? 그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그 이제 그 유명한 소설, 그러니까 그 서사시입니다. 이 고대 그리스의 이 문학들은 전부 다 어떤 사실적인 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는 그 무슨 과거의 그 그리스 서사시들은 예를 들면은 영화화된 것도 있고 또 이제 책으로도 읽을 수 있는데 이 가장 중요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이제 오디세이아를 쓴 이분이 그 눈이 장님이었습니다. 근데 장님인데도 불구하고 각지를 여행 다니면서 그리스의 그 오래된 역사를 채집해가지고 글을 쓰게 되죠. 이런 식으로 역사조차도 문학으로 아름다움을 이렇게 꾸미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우리가 옛날에 이 천자문 배우고 쭉 올라가다가 뭐 배웁니까? 소학 배우고 나면은 뭐 사서상경 배우고 통감 배우고 이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통감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역사서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역사서는 아닙니다. 중국 역사입니다. 중국은 아주 고대부터 그 청나라 때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서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자치 통감이라 해가지고 통감을 배워야 과거에 이게 시험을 칠 수 있었습니다. 그 역사 통째로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조선시대에는 사대를 했습니다. 중국을 사대를 했잖아요. 근데 사대를 왜 하느냐 하면요. 중국의 역사를 배우고 한국 역사를 안 배우거든. 그러면 중국 역사가 자기 역사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역사를 강조하는 것은 그 나라 우리나라를 중국의 식민지화 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은 자기 나라에 대한 조국애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강점기에는 일본 역사 배워야 되고 한국 역사 못 배우거든요. 그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역사 강의하고 역사를 갖다가 강조하면서 배워야 됐는데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역사 안 배웠잖아요. 역사 선택 과목이었거든요. 필수 과목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안 배워야 되는 이거죠. 그러니까 요새 뭐 대학 입시하는데 역사 하나 들어가면 골치 아프다고 빼는 거예요. 역사를 안 배우는 애는 어떻게 되느냐? 조국애가 없습니다. 뿌리를 모르니까. 근데 앞으로 대한민국 큰일 난 게 뭐냐면요. 지금 상위 3% 되는 사람, 아니 5%까지 가도 됩니다. 5% 좀 되는 우리 한국의 상류층 사람들이 애들 조기 유학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영어 때문에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그 미국 초등학교, 미국 중학교, 고등학교 보냅니다. 그러면 미국 역사 가르칩니다. 한국 역사 안 가르치죠. 한국 역사 모릅니다, 걔들. 그럼 걔들이 커가지고 미국에 대학 나가가지고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걔들이 어디 갑니까? 우리나라 요직에 들어갑니다. 무슨 큰 대기업의 CEO도 하고, 또 정부 부처에 무슨 공무원으로 나가고, 심지어는 뭐 국회의원도 하고, 이런 정치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머릿속이 뭐냐? 한국이 없습니다. 한국사를 모르기 때문에, 한국 역사 모르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나라인 거 모릅니다. 그런 애들이 어떻게 한국을 다스리게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만 죽을 지경이라. 조현을 보십시오. 조현은 한국 사람입니까? 얼굴만 한국 사람이 국적이 어디입니까? 미국이거든요. 그 전쟁 나보십시오. 그 사람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왜? 자기 미국 사람이라는 거지. 내가 한국에 전쟁 나는데 있을 필요가 있느냐? 돈을 한국에서 다 버려먹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상위 5%는 다 지금 미국 유학가가 있습니다. 올 때 국적 뭐 가지고 옵니까? 미국 국적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그 사람들, 뭐 공부 많이 했다. 자기 조작 다 줍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골치 아픈 거죠. 그 다음에 한국 정치, 여러분들 잘 알지만, 한국 정치가 어떻게 정치합니까? 뭐 해가 돈 좀 버리면, 아니면 변호사 좀 하다가 국회 갑니다. 그런 사람이 정치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은 어떤 줄 아십니까? 중국은 초등학교 입학자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반에서 애들 그 학습 상황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보고서를 선생님이 굉장히 꼼꼼하게 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부산시 학생이다 하면 부산 그 꼼꼼하게 작성해서 부산시에 올립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아를 딱 점치고 가지고 걔를 예의주시합니다. 관찰합니다. 걔가 중학교를 가죠. 중학교에서도 걔를 집중적으로 바라봅니다.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리고 고등학교 돼가지고 이제 대학 상담 진로 하잖아요. 진로를 상담할 때 선생님이 근절합니다. 니는 공문해라. 니는 뭐 해라. 이렇게 컨트롤 해줍니다. 그럼 걔가 이제, 난 머리가 이렇게 하니까 공문해야 돼. 그러면 선생님 말을 듣고 또 공문합니다. 청와대라든지 북경대라든지 좋은 대학 가가지고. 당에서는 공산당이죠. 공산당에는 걔를 초등학교 때부터 쫙 추시해왔기 때문에 걔 움직임 쫙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걔가 이제 정치학과 들어가가지고 공짜. 그러면 정부에서 대학 졸업할 때 좀 더 공부 좀 땡깁니다. 그래가지고 키웁니다. 제일 못한 그런데 지방을 보내가지고 그 지방에 예를 들면 뭐 군수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쫙 키웁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커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상해 시장으로 딱 오잖아요. 그러면 걔가 출세가 보상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후진타오, 시진핑이 뭐 이런 사람들 다 그걸 쭉 밟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품성하고 정치가가 될 수 있는가 이 15억이나 되는 큰 중국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인가 쫙 관찰해요. 그래가지고 정치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사인 소양이며 그동안 자기가 이렇게 훈습했던 그런 사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독서량 장난 아닙니다. 옛날에 그 성계시장 지냈던 그분 내가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저 북경에 올라갈 때 트럭으로 한 차례 그 책을 싣고 갔는데 그 중에 절반이 불교에 관한 서적이었다. 불교에 아는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진핑이 부인 펑리웬이라고 하는 시진핑이 마누라 있잖아요. 오페라 가수잖아요. 그분은 얼마나 독실하게 불교를 믿는지 절을 큰 걸 하나 지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불교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자기 전통에 대한 엄청나게 이 소양을 쌓아가지고 그 정치가 되는 거죠. 근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지금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아베 총리, 할아버지가 총리 대신 지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정치가 집안에서 정치가들이 났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조상 때부터 그 뼈가 이 정치에 관해서 잘 이렇게 길러지가지고 일본을 바라보는 게 이렇게 국수주의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나는 죽어도 일본이다. 일본 아니면 안 된다. 일본이 최고다. 이거 다 어릴 때부터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본 최고의 일본을 만드느냐. 그리고 일본 사람들 가슴속에 뭐였는 줄 압니까? 2차 대전 때 전 세계 반을 먹었잖아요. 자기네들 이 중국 빼놓고 이렇게 광활한 대륙을 먹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뿐이라는 거예요. 일본 대단한 거예요. 옛날에 대영 제국이 있었지만 대일본 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로시마 폭탄 맞아가 자기는 비록 항복을 했지만 과거에 2차 대전 때는 어마어마한 땅을 자기들이 소유를 했다는 거예요. 식민지 그중 크게 했다는 거예요. 저 괌까지도 다 일본령이었잖아요. 필리핀 저쪽에 전부 다 중국까지도 다 먹었잖아요. 조선은 물론이고 이게 일본이에요. 그리고 일본 사람 가슴 속에는 옛날의 영광을 생각하는 우리는 이렇게 큰 대국이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아베 총리가 지금 군국주의 부활해가지고 전쟁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고 이게 힘쓰는 거 보십시오. 쫙 밀어주거든요. 그 자유우익 나눠가지고 저거 해도 일본 사람 가슴 속에는 그 아베 쫙 밀어줍니다. 왜? 일본 사람들은 전부 이 싸이가 있는 저력이 있거든요. 지금 고이즈미 총리 아들도 지금 국회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도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아주 샤프한 사람. 앞으로는 그 아들이 이 아베가 물러나면 그 사람이 그 총리 대신한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은 그런 정치가 그렇게 하고 그런 저력을 이렇게 한국 뭐냐? 한국 뭐 좀 하다가 돈 좀 버리면 국회 갑니다. 뭐 좀 변호사 일을 하다가 국회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PP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 돈 좀 있다고 그 정치하고 변호사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삽니까? 서민들 생활 못 봐요. 모릅니다. 그리고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역사적인 인식이 별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치를 합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딱 보지. 몇백 년 뒤를 쭉 내리다 정치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문학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문사철할 때 사가 역사거든요. 그 역사의 그거를 잘 모르면은 이 나라가 앞길이 깜깜하면 지금 이제는 국사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애들 이제 강의도 뭐 듣고 하는 모양이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 깨있지 않으면 이제 나라가 막 그러니까 단재 신채호라고 하는 이제 분이 있습니다. 그 단재라는 게 그분 혼대 왜 단재입니까? 붉은 단자 쓰거든. 단재할 때 이 단자가 일편단심할 때 그 단자 빼와가지고 호를 지은 거예요. 나는 일편단심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사랑한다. 우리 조선 사랑한다. 그래서 단재 신채호 이 신채호가 그분 이름이죠. 그래서 그분이 한국 역사를 들여다보고 한국 사람의 상황을 그때 이제 일본 식민지 돼가지고 모두 신음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명한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한 장은 뭐냐? 위안부로 끌려간 그 위안부 처녀들이 애를 베가지고 배가 볼록 해가지고 그 가난한 그 찌그러지가는 그런 집에 또 기대가지고 있는 사진 한 장하고 화사한 기모를 입고 우산을 이렇게 양산을 받쳐 쓰고 아름다운 웃음으로서 대화하고 있는 그 사진 한 장. 동시에 찍어진 사진인데 그 사진 두 장이 너무나 차이나고 이거는 민족적인 비극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일본은 너무 행복한데 우리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억압받고 서로 속에 있어요.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거 되풀이 알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신이 망하면 그건 다시 되풀이됩니다. 그리고 어찌했냐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래가 한국 안 되겠다. 나는 역사책을 새로 써야 되겠다. 그 역사책을 씁니다. 그 쓴 책이 뭐냐? 조선삼고사. 그 조선삼고사를 다 읽으면 야 한국이 정말 위대하고 그 유구한 역사 가지고 있구나. 너무 뛰어난 역사구나. 우리 조상들 너무 훌륭하구나.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 안 시킵니다. 학교에서 그 교육 안 시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 교육식이 뭡니까? 조선 500년 교육을 좀 시키거든요. 그 이전 교육사는 고려 때 이전은 잘 안 시킵니다. 왜? 불교 나라니까. 불교 나라라서 고려 역사를 꺼잡아내면 불교 역사 꺼잡아내야 되는데 이거 선생들이 절반은 기독교인들을 가르치기 싫은 거예요. 네.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유구하고 훌륭하다는 그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못 배우는 거예요. 학생들은 못 배웁니다. 근데 무슨 민족의식이 고치가 되겠느냐? 고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벌써 자각을 하고 애들 만나면 그래도 한마디씩 손자들 만나면 한마디씩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 애들이 민족의식이 깨고 앞으로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세계에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의식이 생겨요. 근데 그건 철저하게 뭐냐? 민족사에 의거해서 이루어집니다. 국적 없이 절대로 뿌리 없는 나무가 있겠습니까?
뿌리가 튼튼해야 태풍이 불어도 나무가 안 쓰러지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의 인간이 자기가 태어난 조국에 대해서 깊은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은 그 사람 세계 나가도 그냥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문사철 그 역사, 문사할 때 그 사, 그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문사철의 철이 뭐냐? 철학입니다. 철학은 뭐냐면 영혼을 살찌우는 그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이 살아갈 때도 그 철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큰 회사를 하나 경영하는데도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구글이라고 하는 그 회사죠. 인터넷 회사. 그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돈을 들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구글. 그 구글의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구글의 철학이 사악해지지 말자 이겁니다. 사악해진다는 건 뭡니까? 아주 나쁘게 변한다는 거거든요. 왜 구글이 사악해지지 말자라는 그 표를 자기네 철학으로 삼았느냐?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기업이나 사람이나 돈 많이 벌게 되면 교만해지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나쁜 일을 스스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돈을 아무리 벌어도 그렇게는 되지 말자. 그래서 사악해지지 말자. 이런 표를 자기네들 철학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경영철학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삼성이 이 모토를 세운 게 있잖아요. 삼성은 가족이다. 그러니까 삼성 제품을 쓰는 사람은 모두 한 가족이다. 이런 표제를 내세웠습니다. 그거 기업 정신이고 기업 철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은 번지르한데 그 내용은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죠. 뭐냐? 삼성 기업에서 일하는 애들이 백혈병 얻고 이러다가 애들이 회사를 향해서 우리 치료 좀 해달라고 달라드니까 그 십몇 년씩 끌어가지고 왔잖아. 너희들 안 된다. 그 소송 붙고 난리가 났잖아요. 얼마 전에 판결 났죠. 삼성이 그래도 가족입니까? 가족 아닙니다. 왜? 철학의 정신은 있는데 그 철학을 구현할 만한 그 안에 배포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만 번지르하지 이 내용이 없었던 거죠. 그 왜 그렇습니까? 기업 역사가 안기를 겁니다. 이병철 선생 그 사카린 수입해 와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시험 회사니까 이제 그 3세째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이 빙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은 번들이 안 돼요. 그 롯데도 보면은 껌파라가 장사해가지고 그것이 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주식 회사로 만들었잖아요. 왜? 그동안 주식으로 하면 전부 다 사방에 달라드니까 자기 돈 챙기려고 주식 안 했던 거예요. 이제 주식 기업 상장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기업가 머릿속에는 전부 자기네들 개인적으로 이익 얻으려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세계적인 기업은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건 뭡니까? 세계 인류를 향해서 뭔가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거 기본 철학 깔고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사철,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업도 그렇고 한 사람의 개인도 자기를 지탱할 수 있는 존엄성이 뭐냐? 그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내 존엄성이라는 게 남들이 날 어떻게 봐줄까가 아니고 내가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이게 자기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철학은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그 관계없습니다.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돈 몇 푼에 고깃값이라는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돈이 정당한 돈이면 손 안 내겠다 이런 것도 그 사람 개인의 철학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고 돈이라면 기업의 비밀까지 중국에 팔아넘고는 이런 정신으로 가지고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으로 철학이 없다는 거예요.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 철학이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도 철학을 가져야 돼요.
뭐 철학이라니까 아주 뭐 거대한 무슨 소크라테스니 무슨 플라톤이니 뭐 공자맹자니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정신 소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사철 이 세 가지가 인문학의 가장 기본이 돼요. 그래서 인문학 요새 이제 강의들도 많이 보면 이제 조금 사그러졌습니다만 한때 대학마다 인문학 강의 개설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인문학 들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인문학 공부는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한때 반짝해서는 안 됩니다. 꾸준하게. 그러니까 책 잡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이거는 내가 그냥 기본으로 하는 거다고 쭉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사철 이 세 가지가 불교를 배우게 되면 잘 섭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교 하나만 잘 배우면 꼭 먹고 알 먹고 다 이 문사철을 다 하게 됩니다. 왜? 여러분 불교 안에 문학 들어있죠. 그 다음에 역사 들어있죠. 철학 들어있죠.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무슨 소크라테스 이야기한 거 또는 무슨 플라톤이 이야기한 거 뭐 공자맹자가 이야기한 게 불교 내용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완벽한 문사철 교육이 없고 이보다 더 좋은 인문학 교육이 없다. 그게 뭐냐? 그게 불교다. 그 여러분들은 불교가 딱 붙잡고 쭉 가면은 문사철이 저절로 다 완성이 돼요. 그래서 제가 불교 강의하면서 내가 양념으로 온갖 이야기를 다 해드리잖아요. 그죠? 재밌어요. 이 왜냐? 불교하고 이런 인문학들하고는 이게 불가분하게 떨어져야 때릴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면서 인간 본질을 탐구하는 걸 이게 이제 불교예요. 그래서 한여름 이제 이 태양도 좀 지나가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불교 공부 좀 더 이제 박차를 가시라. 네,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 그 한 달 전까지 우리가 불교의 아주 기본적인 그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팔정도, 사성제 팔정도 이제 이거 말씀드리고 팔정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다른 이렇게 몇 가지 교리들도 아울러 이제 말씀을 드리죠. 오늘은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육근, 그 다음에 육식, 그 다음에 이제 육경,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주제를 잡아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육근, 그 다음에 육식, 육경은 전체적으로 나를 이루는 구성 요소, 이거를 불교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요거를 모르면은 반야심경에 나오는 내용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계가 들어가지고 보기 이렇게. 자, 이제 이 육근은 이 건자가 뿌리 건자입니다. 여섯 육자이다. 육근, 6가지 뿌리다. 육시은 아르마이. 예, 육근에 대해서 이제 우선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이름 잘 이렇게 아는 겁니다. 예, 아니, 비, 설, 신, 의죠. 자, 이제 아는 이 눈을 말합니다. 눈 한자를 씁니다. 눈 한자. 이게 이제 우리 눈을, 우리 저 몸을 구성하는 그 요소들이 6가지가 있다. 이래서, 이제 육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는 귀죠. 귀.
비는 코비자 써가지고 이 설은 이제 혀, 시는 몸, 의는 뜻 이렇게. 근데 여기에 여기에 건자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눈으로 무엇을 이 대상을 보려면은 눈이라고 하는 이 물체가 있어야 됩니다. 눈으로 물체가 없으면은 뭔가 사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요게 눈이 반드시 달려 있어야 볼 수가 있고, 이게 예를 들면 박쥐 같은 것들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내 가지고 소리가 이제 레이더처럼 소리가 이렇게 퍼집니다. 그러면 이런 데 다 부딪히죠. 부딪히면은 이게 다시 돌아와가 자기 귀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럼 이제 멀리 갔다가 멀리서 부딪히가 오는 거는 조금 멀리 들리고, 가까이서 들리는 거는 좀 가까이 들리겠죠. 그러면은 멀리 들리면 아, 저 물체가 좀 멀리 있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부딪히가 딱 돌아오면 아, 이거 가까이서 소리 나니까 요거는 가까운 데 뭐가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눈이 없어도 전파를 보내가 튕겨오는 소리로 사물을 인식을 합니다. 그게 박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쥐는 눈이 안건은 있는데 이게 발달이 안 되니까 이 안건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귀로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달려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게, 예를 들면 팔이 없는 사람이요. 팔이 없는 사람이 팔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전자를 이렇게 통해서 딱 보면은 팔에 움직이는 그 느낌의 모양새가 그 희미하게 나타난답니다. 팔은 비록 없지만은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기운들이 원래 있었던 것처럼 움직인대요. 그러니까는 이 건이라는 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본래 작동하는 그런 그 에너지가 거기 흐른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그 모습이 뭐냐? 그걸 건이라고 합니다. 뭔가 운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그걸 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가 없으면은 안에 달팽이 관이 있어가지고 달팽이 관에 조그마한 막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막이 손상이 되면은 안 들립니다. 귀는 있는데 안에 그 달팽이 관이 약간 손상되어 있다고 해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이 없어진 거예요. 건이 사라지면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눈도 이 안에 있는 시신경이 손상이 되잖아요. 안 보입니다. 건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코도 안에 그 숨을 이렇게 냄새 맡을 수 있는 그 기능이 손상이 되면은 그 비건이 사라진 거예요. 뿌리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혀도 여러분 젊을 때 음식 먹을 때하고 지금 음식 먹을 때하고 맛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나이 들면은 맛에 좀 무뎌지거든요. 젊을 때는 어떤 음식을 다 먹을 때 아주 단 거, 짜고 맵고 이런 거 심하게 구분합니다. 근데 나이 들면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더 짜게 먹기도 하고 좀 더 달게 먹기도 하고, 엄마 옛날에 했는 음식이 막 좋았는데 요새는 이 양념도 제대로 못 맞춘다, 간도 못 맞춘다 이러거든요. 자기 입에 안 맞으면 계속 짠 거를 잡아 넣는 거라. 그걸 애들 환장을 하는 거죠. 이거 엄마가 옛날에는 너무 맛있게 해줬는데 요새 짜기만 하고. 근데 자기 혀를 자기가 무디진 줄 모르고 자꾸 이제 그러는 거예요. 건이 상한 거라. 뿌리가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뿌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몸은 어떻습니까? 이 다리가 옛날에는 막 걸뜨기려고 자연사절이 됐는데, 아니, 노점니까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버스 탈 때는 이 할맛이 빨리 안 올라가나요? 완전히 막, 뒤에 젊고 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은 안 해도 그렇지.
빨리빨리 설명 안 하나? 지하철 탈 때도 뭐 얼음만 이래 사오면 야, 한 마씩 와 이래 얼음만을 그래 하거든요. 근데 나도 옛날에 젊을 때 그랬는데 지금 나이 드니까 지금 이런데 아들 뭐 뭐라 할 수도 없고 진짜 곤란하거든요. 그게 왜냐? 신근이 이게 상해서 그런 거야. 몸의 뿌리가 이거 싱싱하고 튼튼하면은 젊어나 빨리빨리 하죠. 근데 이 나들은 그래 안 되는 거라 뭐 주말에 일이 되고 이제 신근이 상인 거야. 그 다음에 의식이 이거 의근이라거든요. 의근도 조금 전에 이거 야야야 조금 전에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더만 막 비일비재한 거라. 저도 조금 전에 철학자 이야기하다가 그 철학자 이름이 뭐더라? 지금 속을 생각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가. 그냥 막 구름이 담는 듯이 그냥 이런 데 하는데 어쨌든 저도 옛날에 아주 샤프했던 머리고 문자 그대로 8만 대장경이 머릿속에 다 있었습니다. 세계 문학, 세계 철학이 머릿속에 한번 입념면은 쫙 그거 나갔는데 요즘에 그게 안 돼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애를 써가지고 지금 기억해내고 이래서 그렇지. 이거 조금 더 나이 들면 나도 완전 멍청이 될 거 아니야. 이제 엄청 겁납니다. 그때는 뭐하고 있어야 되나, 이제. 예, 의견이 상하고요. 이거 의견이 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입이 설신의 이 육근 이거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그게 있는 한은 이 뿌리들을 잘 간직하고 자세히 그러니까 요새 뭐 오메가3도 먹고 제가 하는 게 다 우리가 조금 더 이 육근 이거 좀 제대로 좀 살리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풀형이도 우리 인간들 자꾸 도태돼 갑니다. 내가 언제 이래 됐노? 이러고 이제 한잔하는 거죠. 밤에 혼자서. 어쨌든, 이거를 지탱하는 것을 뭐냐? 우리 신체 모든 것을 지탱하는 건 뭐냐? 이게 육근입니다. 안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이는 귀니까 우리가 잘 듣는 거, 이거 청각, 이거 잘 아는 거. 귀도 우리가 잘 아는 거. 혀는 잘 아는 거죠. 신은 뭐냐? 이 몸뚱이 전체를 말합니다. 이 안입이 설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걸 좀 더 신이라는 거죠. 의는 뭐냐? 우리를 이렇게 행동으로 움직이고 기억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모든 것을 뜻이라. 그래서 요것이 뭐냐? 요게 기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인간이죠. 요거 빼놓으면은 인간이 아닙니까? 이것도 인간은 동물도 이게 있습니다. 동물도 안입이 설신의가 있죠. 네. 근데 어떤 동물은 이게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상어처럼 눈이 별로 안 좋은 것들도 있고 박쥐나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그 두더지처럼 귀가 도태된 것도 있습니다. 있기는 모양새는 있는데 왜 안 들려요? 두더지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든 신체들이 동물이라고 해서 이걸 완벽하게 갖춘 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다. 그 테란스파를 우리가 사생이라고 그러죠. 사생 알죠? 네. 이 테란스파 어떤 상태에서 생존하느냐에 따라서 안입이 설신을 있고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 따라서 이건 기본적으로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뭐냐라고 물을 때는 육근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거죠. 자, 이제 이래서 그 육근이 어떻게 이 전개를 하느냐. 이제 여기서 그 육식과 육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좀 쉬다가.